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맨 앞에 두 가지 이슈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은 아마 이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도 저는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에서 이걸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좀 오늘 방송 이 정도 하면은 평균은 했네 할 수 있을 그런 두 가지고요. 세 번째까지도 그럴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무슨 아직도 미국의 시골에는 이런 일이 있구나 사법 체계 같은 것을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인가 무척 관심이 많으시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용감한 편입니다만 감히 인공지능이 나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그거 아니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은 제가 어제 그 벨리 지역을 갈 일이 있었거든요. 벨리 지역을 갔으니까 그 근처에서 인앤아웃 버거를 먹어야지 되잖아요. 발보아 있는.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를 먹으려면 그 시간쯤에 무척 많이 기다렸어야지 됐거든요. 기다리면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기사를 보고 이달에도 내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69를 냈는데 그냥 이거 하나 본 것만으로도 $69 값어치는 했다라고 생각한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번 주의 문제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연결되는 건데 이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하원과의 어느 정도의 분열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간 길이를 봐서 스킵할지도 모르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 이제 몇 시간 있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팩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건 또 미국의 트럼프에게, 공화당, 민주당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 머도우 재판과 작은 마을의 힘, 미국 시골에는 아직도 이렇게 유지가 있고 꼭 시골뿐만이 아니고 도시에서도 그런 일 있습니다. 간간이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오랜 동안 미국 사람들을 잡고 있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결국은 종신형을 받았지만 그 시골 유지의 할아버지, 아버지, 또 이 머도우라는 알렉스 머도우라는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 4대가 연결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번에는 그 배심원들이 물증보다는 심증과 정황으로 유죄, 살인에 대해서 더블 살인에 대해서 심증과 정황으로 유죄를 내린다는 것은 얼마나 심증과 정황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 유지였던 변호사는 1년 넘게 체포조차 되지 않은 이런 그 미국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랜돌프 머더 주니어. 랜돌프 머더 주니어는 이분은 지금 어제 종신형을 선고받은 아들과 아내까지는 그렇더라도 아들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알렉스 머도우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랜돌프 머더 주니어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법원에 정말 사진이 쭉 법원에 가면은 어느 그 기관이나 그 기관을 상징하는 사람들의 사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법원의 사진 가장 오래 걸려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오랜 동안 누구보다도 오래 검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주는 이제 3대째죠. 아들을 지나서 손주는 피고석에 앉아 있더군요. 본인이 또 뭐 피고 증인석에도 앉아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 미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우선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보겠습니다. 총을 쏴서 그것도 처형식으로 52살의 아내와 22살이었죠. 아들 폴과 맥이이든가요? 와이프 이름이. 살해를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알렉스 머도우는
본인이 이제 법률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돈을 수백만 달러를 훔쳐서 뭐 마약도 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도 하고, 이때 마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뭐 진통제 중독이다 하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던 시점이고, 2018년도에 가정부는 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숨졌는데, 또 그 가정부의 자녀들에게 원래 보험이 들어있었던 생명보험 400만 달러를 본인이 가로채고 나중에 그걸 알아서 뭐 합의를 하고 있었던 이런 사건이 18년도에 있었고, 2019년도에는 아들, 본인이 이번에 살해한 그 혐의를 받고 유죄를 받은 그 아들이 한밤중에 술이 잔뜩 취해서 아버지의 보트를 타고 보트를 운전하고 막 이러다가 친구 19살 여자입니다. 친구가 물에 빠져서 결국은 숨졌습니다. 빠져서가 아니라 빠져서 숨졌습니다.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 숨진 그 소녀의 가족이 고소를 해서,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고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보트를 타고 깜깜한 밤에 파도가 치는데 나가서 친구들을 여러 명을 태웠어요. 여러 명을 태워서 일부는 살아남고 일부는 숨졌고 했으니까 그 친구들의 트라우마가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계속 방치해서 그렇다 하면서 아버지를 고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살아남은 이 그 폴과 폴의 어머니 같이 숨진 이번에 그 모자를 증언을 해라. 너의 남편과 아버지 알렉스 머도에게 나쁜 증언을 해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또 딱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아무리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브라더는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종신형을 받은 사람의 브라더가요. 그런데 아무리 본인의 사무실이라도 큰 사무실이기 때문에 CFO,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CFO가 또 80만 달러가 빈다. 어디다가 썼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문회 날짜는 숨진 소녀의 부모들이 이 두 사람 나와서 증언을 해라 하는 그 청문회 날짜가 2021년 6월 1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6월 7일 그 청문회 며칠 전에 발생한 겁니다. 그날 밤 햄튼이라는 곳에 집이 있고, 그리고 떨어진 또 다른 곳에 그 사냥터가 있는데 굉장히 큰 사냥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 보통 한국에서 번역할 때는 개집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이 개집 하면은 개집 하나를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구조물이 돼서 뭐 10마리도 더 들어가겠다던데요. 하나하나 독방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 독방 안에는 그 옆에는 또 닭 한 마리로 철창으로 막아 있습니다. 개들도 뭐 사나운 개들 아니겠어요? 사냥할 때 필요한 개니까. 그러니까 같이 두지 않고 철창으로 하나하나 방을 막아 놓고, 그리고는 그 한 방마다 개의 집이 있고 하는, 그곳에서 개집 밖에서 살해를 했다. 그날 밤에 일어났는데, 모젤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이곳을 총괄하고 있는 카운티에서도, 이 카운티도 이 가족과, 머독 가족과 막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머독과 또 머독의 자식 때까지 굉장히 밀착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뭐 1년 넘게 체포도 되지 않았었는데, 사건 현장에 본인이 말하자면 지금 종신형까지 받은 것으로 보면 본인이 살해를 하고 이제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내가 어머니 집에 갔다 와 보니까 이렇게 됐다. 나중에는 숨진 아들의 휴대폰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숨지기 불과 몇 분 전에 아버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본인이 신고해서 딱 수사관이 왔죠. 그러니까 수사관을 또 막 이름 부르면서 맞고 뭐 이런 일들, 수사관이 이 사람이 뭐 총으로 맞아서 숨진 거니까 머리에 손 같은 것도 검사도 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런 것에서 다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체포도 되지 않고 하다가 검사가 이제 열심히 수사를 하고 해서 배심원 같은 것을 꾸리는데도 배심원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냐하면 4대째 이곳에서 개인상해, 지금 그 종신형을 받은 사람은 개인상해 변호사업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뭐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친인척들은 다 합쳐서 검사도 있고 뭐 막 그런 법조계에서 다 일하는 거예요.
이 햄튼이라는 지역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 사냥터 별장 있는 지역 말고요. 뭐 가깝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 지역이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서 반 이상이 넘는 사람이 친인척으로나 아니면 그동안 이 머더의 가족의 변론을 받았거나 여러 가지로 다 이리저리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판사들도 여러 명의 판사가,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의 지역이었는데 판사도 빠져나가고 리큐즈 한다고 하죠. 본인과 이제 연관이 있을 때는 스스로 빠져나가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랬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 상원 의원입니다. 정치인들도 이 사람이 너무 영향력이 있으니까 정치인들도 후보 때부터 이 가문에 기는 거예요. 내가 뭐 몇천 표는 확보해 줄 수 있어. 몇천 표, 그러면 또 확보해 주면 당선이 된다니까요. 작은 시골이기 때문에. 그 햄튼과 살고 있는 것과 모젤이라는 이 사냥터가 있는, 사냥터 별장이 있는 곳이 가까운데 햄튼이 인구가 3,000명, 굉장히 조용하고 시골입니다. 5명 가운데 1명은 빈곤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고요. 가난하니까 집이 없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프리웨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무슨 트레일러 같은 데서 사는데, 최근에는 뭐 관광붐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너무 가난해서 이발소는 텅텅 비고 미장원도 텅텅 비고 뭐 양장점 조금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이런 마을은 또 교회에 엄청 가잖아요. 우리가 영화 미나리에서도 봤잖아요. 그 미나리에서도 그 백인 남자가 일요일이면 뭐 십자가를 메고 다니고 뭐 그런 분위기의 곳이 햄튼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흑인들은 지금도 KKK단 멤버입니다. 이 사람, 알렉스 머도우의 변호사 사무실은 그 마을에서 유난히 높고, 은행도 이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겁니다. 지난 25년 동안 케이스를 접은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 연결되지 않았겠어요? 처음에 수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모른다 뭐 총소리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긴 왜 모릅니까? 다 알면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해서 이 마을에서는 3가지의 금기어가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머도우 가족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이미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거나, 25년 동안 딱 한 케이스만 졌다고 하니까 이게 왜 졌겠습니까? 실력이 좋은 것도 있겠죠. 물론 아름아름 판사와 검사와 누구와 아름아름 하는 그것이 실력이라면 그 실력은 엄청 좋았겠죠.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야 체포가 되면서 가족의 파워가 쫙 드러났습니다. 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뭐 그 카운티 자체도 머도우 카운티네 라고 이름 붙이는 걸 알만해. HBO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저처럼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보게 됐죠. 일부에서는 내가 저 사람, 저 가족에게 변호 이런 어떤 그 도움을 받았으니까 해서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반쪽 마음이나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왜 머도우 가족은 그 주변에 살인이나 뭐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지 하고 정의가 심판대에 올려주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마을 밖에서는 당연하고요. 마을 밖에서는 아마 이게 넷플릭스라든가 HBO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몰랐겠지만, 그리고 재판 결과도 그랬다면 어떻게 나왔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도 2월 초인가 이 재판에서는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동네 사람들이 배심원이고 이리저리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검찰총장이 얘기한 대로 당신이 얼마나 유명하던 돈이 있던 뭐가 있던 법 앞에서는
살인을 저질렀으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판사도 워낙에 이 집안을 잘 아는 거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판사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계속 이 머도우가 처음에 대질 신문을 할 때는 엉엉 울고 눈물 콧물 다 짜내다가 막상 딱 유죄다, 배심원 판결받고 종신형이다 라는 판결 받았을 때는 별로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눈물은 한 방울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니까 판사가 당신이 뭐 이 중독이니까 그 뭐 진통제 그 약을 먹었을 때는 괴물이었을지도 모른다, 몬스터였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주마다 좀 법이 다르니까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45일 동안, 어제부터 이제 죄수복을 입었잖아요.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5일이 지나면 조금 더 아주 뭔가 경비가 삼엄한 그런 감옥으로 이송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소를 하고 항소 결과와 상관없이도 99건의 금융 사기건이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2015년도에도 이 폴, 이번에 아버지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그 폴의 친구가 숨진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도 그 보트 한밤에 운전하다가 여자인 그 친구가 숨졌지만, 2015년도 폴의 친구가 시골이니까 시골길에서 뭔가 숨졌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그랬다 하고는 그냥 덮어버렸는데, 이 케이스도 다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가정부 케이스도 그렇고요. 2018년도에 뭐 넘어져서 사망했다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조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이고, 해서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된 것처럼 전국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만 예전 같으면은 머도우라는 그런 그 패밀리, 완전히 그 법으로서는 왕국과 같았던 그런 것들이 또 시골이니까 있을 수 있고, KKK단도 아직도 많고 성행하는 그런 곳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게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전에보다는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앞으로도 오랜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뉴스에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요즘에 테크놀로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테크놀로지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저는 제목을 붙이고 싶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금방금방 사람처럼, 사람보다 훨씬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GPT라는 이런 그 챗봇이라는 그 로봇 할 때요. 챗은 채팅할 때 막 말하고 대신 답변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챗봇 해서, 챗봇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챗 GPT인데, 그 챗 GPT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회사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을 엄청 많이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긴 하는데, 나는 이용하지도 못해, 불안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의료계, 뭐 법조계 난리가 났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주시하긴 하지만 다들 모르잖아요. 지금 처음 나온 것이니까.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특히 무슨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막 여기에 대해서 대단하게 막 찬사에 찬양에 이런 것을 보내시던데, 그분들이 얼마나 이 챗봇을 많이 써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써본 결과에 따르면 저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항상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챗봇이 늘 저한테 사과한다고 하거든요. 늘 기계적인 것, 단순한 것, 뭐 이런 것을 빼고는 복잡하거나 인문과학, 사회적이거나 아니면 뉴스에 연관되는 것은 늘 저한테 미안하대요. 사과해요. 혼란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점이 있지만,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능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특히 테크놀로지 분야의 전문 저널리스트 얘기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것이 딱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은 아, 내가 신세대 문물의 뭐야 하면서 나도 거기에 속해 하는 뜻에서 좋은 것을 많이 부각하기도 하죠.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에세이 작성을 도와주는 이삭 에디터라는 것도 있고 에스크 세네카 루키우스 아나이우스 그 세네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네카 말고요. 아들, 그 둘째 아들 세네카를 말하는 건 맞습니다. 철학자 세네카요. 네로의 그 스승이었다는 바로 그 금욕주의 철학자의 말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에스크 세네카인 겁니다. 루키우스, 그 아나이우스 세네카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텍스트, 이미지, 그 사운드 파일, 기타 데이터 등등을 다 보여주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어드밴스드 된 돈 내고 보는 것도 있잖아요. 챗봇들이. 그래서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인공지능 챗봇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고 메타도 뭐 L자로 시작되는 뭔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 결국은 뭐 처음에 10억 달러 투자했다가 100억 달러를 더 투자한다고 10배를 해서 110억 달러를 투자하는 회사가 있는데 해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이 실제의 사실과 다른 것도 많고 이렇게 될 때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지 될 그럴 일들도 저는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 앱에 필요한 칩을 설계하는 회사예요. 엔비디아, 비디오 할 때 VIDIA의 주식값은 올해 60%가 올라갔습니다. 이걸 보면 광활한 미래의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리고 한국말도 되고요. 제가 한국말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그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챗 GPT가 모르고 자꾸만 무슨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그 대표의 뭐 이건 한국말로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챗 GPT에 그랬더니 그때 이미 표결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뒤인데도 아직 표결이 시작되지 않았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뉴스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를 이미 바꾸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실 만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에게 뺏긴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언제냐이가 문제죠. 물론 쉬운 일자리는 금방 가져가도 됐죠. 단순 노동, 임시직 같은 거. 그러나 정교한 일자리는 함부로 인공지능에게 내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니까 우선 안전하니까 안심하세요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특수교육 교사 엘리 스나이더라는 분은 학생들과 같이 야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뇌성마비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야구를 하겠습니까? 해서 또 자폐 학생들도 있고 그 학생들이 아주 규칙적이고 룰을 따라야지 되고 활동적인 그 스포츠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인공지능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답을 줬다는 겁니다. 장애와 야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미 딱 구글 등으로 해서 이 인공지능 그 뒤에 깔고 있는 거잖아요. 코트의 그 야구장의 사이즈를 줄여서 선수와 선수 사이의 거리도 좁히고 또 뭐 휠체어를 타고도 할 수 있도록 농구 같은 경우는 고울대를 낮추면 되겠죠. 그리고 경사로도 다 설치하고 해서 서로 도우면서 장애 학생들이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구글에서도 물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는 내가 여기저기서 맞춰서 그것을 딱 그 단어 맞추듯이 아니면 무슨 뭐 게임 하듯이 그렇게 맞춰야지 되는데
챗GPT는 너무 빨리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혁명이다. 1시간 들여서 할 일을 5분 안에 챗GPT가 해결을 해준다. 이 경우에는 출처도 필요 없습니다. 딱 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게 될 것 같으면 선택을 하면 되죠. 저처럼 뉴스를 물어봤었을 때 아직 국회에서 투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막 말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제가 일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편리함이 일단은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 일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런데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일자리가 없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죠. 지금도 챗GPT에게 물어와서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한 답변을 찾도록 물어보는 사람, 그런 전문가가 새로 생긴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직업으로.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아직까지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서 어떤 게 새로 나오고 더 바뀌느냐 하는 것이지,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하는 거지 내 일자리가 당장 뺏기는 거야, 이걸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다는 얘기를 뉴욕타임스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알렉사, 시리 이런 것으로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끄고 또 집에 딱 들어가면은 불을 켜잖아요. 말로도 켜고 이렇게도 켜고 끄고 하죠.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도 얼굴 인식으로 전화기 열고, 근데 얼굴 인식도 때로는 이 패스워드 넣으라고 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거죠. 이메일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내가 많이 쓰던 그 패턴이 있으니까 문장을 또 딱 완성해 주기도 하고, 손가락을 너무 도와주기도 하고, 챗 GPT가 이미 우리는 많은 곳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도 집을 설명하고 하는 것을 뭔가가 빠뜨릴 수도 있고 피곤할 때 쓰면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챗 GPT가 기계적으로 더 잘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엄두가 안 나서 시작을 못하겠어.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엄두가 안 나서 시작을 못하는 일 누구나 다 있죠. 그런 빈 백지에 일단 채워주는 일은 챗 GPT가 인공지능이 한다는 겁니다. 매니저를 고용할 때 그 잡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것, 세일즈를 할 때도 이걸 어떻게 말하면 더 요령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점이 있다는 것, 실수가 있다는 것, 구글이 뭐 1,000억 달러를 주식값을 잃어버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확성과 퀄리티가 낮은 것, 내가 할 때보다, 이게 이제 전문가의 잡인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하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에 대해서 그게 몇 년도쯤이었던가 뭐 이런 것을 물어볼 때 쫙 보여주니까 저는 딱 보면 그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 확인 과정을 구글의 많은 페이지를 통해서 할 땐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공지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단순한 것은, 예를 들어 비디오 디자이너가, 게임 디자이너가요, 그 캐릭터 이름을 짓게 해요. 근데 캐릭터 이름을 짓는 것은 사실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허구잖아요. 오히려 허구와 창작과 허구가 아닌 게 더 어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창의적이지도 않고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챗 GPT가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게 도구지. 그러므로 아주 분명한 정확도와 창의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둔다면은 도구이지 창조하는 크리에이터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크리에이터는 in charge 하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 스타일을 카피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오리지널 생각, 사람의 오리지널, 근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챗 GPT가 기자들에게. 화이트 컬러, 아주 심도 깊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직은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위협을 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시간으로부터 조금 자유를 느끼실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저렇게 특수 그 학교 교사를
도와주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에게 편하게 해줄까? 그러나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그 뇌성마비와 여러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교사가 되진 못하잖아요. 직접 피아노를 쳐서 말 보여준다거나 야구 게임을 나가서 직접 하지는 못하잖아요. 선생님이 시범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아직은. 또 감정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다만 선생님에게 시간을 벌어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리플레이스하면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거 캐캐캐다니 늘 하는 얘기잖아요. 유대인과 흑인이 우리를 백인을 리플레이스 하지 못해 하는데 아직은 생산성 있게 도와줄 뿐 그것은 아니다. 뭐 상품의 재고를 파악한다던가 너무 잘하겠죠. 뭐 maybe 의학 시험 같은 것 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실제로 본다고도 하고요. 그거는 딱딱 답이 나오는 거니까 감정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뭐 어디에 무슨 니드를 쓰고 뭐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선 해서 어떤 역할은 물론 부분적으로 지금도 재고 파악하고 하는 것을 사람이 노트를 들고 했다면 그건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미 아마존에서 로봇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테크놀로지가 사람의 생활을 쓰기에 따라서 더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시점이 되면 지금은 이렇게 불안해도 챗GPT가 나온 지가 몇 개월 안 됩니다. 지난해 10월인가요? 11월인가에 나왔으니까 처음은 불안전해도 속도가 빠르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챗GPT가 가질 때는 인간이 일자리를 이룰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대부분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컨트롤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되지 테크놀로지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봤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 정도야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또 막 경쟁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인간스럽게 할까 하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 부분까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요 챗 GPT라든가 그냥 한국말로 챗 차이 G는 뭐 알파벳으로 GPT 찍으면 쫙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메일 적으시고 패스워드 적으시고 한국말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공지능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인공지능이 그때그때 뭐 숫자 뭐 이런 자잘한 것은 더 많이 저보다 기억력이 더 뚜렷할 수도 있겠죠. 사람보다 대부분의 사람보다 거의 모든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보다 더 기억이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한국말로 찍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는 한국에서도 이게 이미 개발이 됐고 실용화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한 혁명이 일어난 것만은 분명하죠. 뭐 계몽 시대 이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뭐 세네갈에게 물어보면 세네갈이 어떻게 답할까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 대한 도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휴대폰,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항상 불안하고 남들은 저렇게 써서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챗 GPT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반드시 하십시오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이 연사 뭐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는 6월에 전 싫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웅변하는 달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제가 무척 화가 났었던 그런 이슈.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인데 기사가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 좀 솎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중간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매체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수많은 분들도 속지 않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오늘의 미국 왜 저래, 왜 팍스처럼 안 해?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방송을 보고 들으신 분들은 속지 않으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속으신 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하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루퍼트 머덕이라는 팍스의 소유주가 1월 달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데포지션을 했습니다. 증인 선서하고 진술을 했습니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투표 기계 회사가 덴버에 본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의도적으로 팍스의 호스트들, 팍스 뉴스에서 도미니언 기계가 막 부정선거를 조작을 해서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꿨다 해서 우리 회사의 명예가 너무 실추됐고, 그로 인해서 28개 주에서 오래전부터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막 주문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해가 너무 많다. 16억 달러 손해배상 명예훼손 소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팍스의 대표니까 증인 선서를 한 건데, 16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요, 팍스가 2020년도에 팍스 자체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에서 쭉 통계내는 게 있잖아요. 2020년도에 미디어 계열에서, 미디어 계통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더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팍스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텔레비전 채널이죠. 시청률이 제일 높으니까. 팍스가 2020년도에 그 영향력 있는 팍스가 벌어들인 돈이, 이윤이 프로핏이 20억 달러였답니다. 20억 달러가 맞죠? 네, 20억 달러. 만약에 아니면 제가 방송 도중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20억 달러였는데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2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16억 달러 소송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런 소송을 다른 회사에 했으면 그 회사는 문 닫아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팍스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루퍼트 머덕이 그 당시에 막 패닉이 있었고, 그리고 알면서도 트럼프의 주장을 그대로 오랜 동안 1월 6일 폭동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방송을 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루퍼트 머덕이.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어떤 트럼프를 지지한다 만다 이게 아니라 그냥 레드도 아니고 블루도 아니고 그린, 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죠. 저는 그 한국에서도 유튜브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름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그 선거가 끝나기를 전후로 해서 그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그 의도 자체도 트럼프 때에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고, 미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미국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접한 이상한 매체도 아닌 매체의 것을 인용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을 퍼다 나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지금도 가끔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지금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그분들이 루퍼트 머덕이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제가 점검해 보지 않았지만 그분들을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주 영향력 있게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분들에게 세뇌돼서 트럼프가 이겼는데 바이든 부정선거다라고 믿으셨던 분들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루퍼트 머덕이 또 걱정했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가 끝나고 나서 11월 3일이었었죠. 선거날이. 그날은 팍스가 잘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막 이겼어 이렇게 보도를 하고 했었던 매체들이 있어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제가 그날 저희가 특별 개표 방송하는 마지막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마지막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 트럼프 표가 많이 나왔었죠. 당일에. 이거 트럼프 표가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이런 말씀을 몇 주일 전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기상의 문제, 팬데믹 등등, 그리고 사람들도 우편투표를 많이 하는 쪽으로 돌아갔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우편투표를 많이 했고, 트럼프는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에서 보수가 했었던 얘기와 똑같은 거죠. 황교안 대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편투표가, 그리고 실제
투표장에 가서 한 투표보다 훨씬 많거든요. 투표장에 가서 한 투표는 그날 당일에 다 개표가 될 수 있지만 우편 투표는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 양도 그렇고 또 주마다 다 그 우편 투표를 개표하고 하는 그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개표 안 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날 팍스가 잘했던 것은 뭐냐면 애리조나에서 우리의 이 숫자 데이터를 쭉 본 결과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팍스를 엄청 비난하고 트럼프부터 그리고는 이제 한 달의 세월이 흘렀는데 너무너무 그런 비난들이 많았고 12월 5일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선거인단표가 다 집계되고 그런 때였죠.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막 이게 막 가짜였다 막 이런 것을 보면서 바이든이 마치 무슨 뭐 그때는 막 천장에서도 가짜표를 뿌리고 가방에 막 가짜표를 잔뜩 실어서 개표하는 현장에 그 여행용 가방으로 실어놨다고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까? 한인 유튜버들도 많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건 보도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것을 딱 들었을 때 루퍼트 머덕이 이번에 증인 선서하고 증언한 겁니다. 야, 이거는 가도 너무 갔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잖아 하면서 경악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죠. 팍스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지 않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뉴스 매체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최대의 목적인 뉴스 매체입니다. 팍스 뉴스니까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전례 없는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데 그때도 폴 라이언이라는 하원 의장을 하다가 젊은 트럼프랑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겠죠. 그래서 안 했는데 이 사람은 팍스의 이사입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팍스가 이렇게 방송해서는 안 된다. 그때 이 루퍼트 머덕이라는 사주는 이 사람은 이제 다음 주에 92세인가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세계에 너무 많은 곳에 너무 많은 매체를 갖고 있고 잘 조정을 합니다. 이 업계에서 70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70년을 20대부터. 그런데도 딱 그러면은 진행자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아주 그냥 잡아당기고 이걸 잘하는데도 시청자들이 팍스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사실은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질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트럼프가 격분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격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시청자들을 존중해야지 된다. 시청자가 원하는 것. 그거는 언론이 아닌 거죠.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사실인 경우에는 시청자의 필요에 따라서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탐구를 하고 탐사 보도를 하고. 그러나 시청자가 원하는 게 거짓이라면 그건 거짓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언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팍스에서 인기가 있죠. 터커 칼슨 프로듀서에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 이제 막 팩트 체크가 들어간 거예요. 기자하고 터커 칼슨,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고 그것으로서 돈 벌고 유명한 사람이고 기자들은 팩트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젊은 기자가 여자예요. 여자 기자가 팩트 체크를 해서 부정선거가 아니다. 바이든이 이겼다. 이렇게 박스에서 보도를 해버렸네요. 그랬더니 터커 칼슨이 로라 잉그램, 션 해니티하고 막 텍스트하면서 저 여자 해고하라고. 저 여자 당장 해고하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기자 경력이 그다지 많지 않은 그 여자가 엄청 무서워서 잘릴까봐 벌벌 떨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기 혐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가 11월 13일이었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열흘 뒤에 루퍼트 머덕의 후계자가 지금 아들이 박스를 이끌고 있잖아요. 아들도 야 이거 우리 시청자가 떠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난 밤잠을 못 잘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0년에 20억 달러가 아니네요. 수입이 18억 달러입니다. 도미니언이 고소한 게 16억 달러인데 팍스가 2020년 한 해 동안 번 돈이 18억 달러랍니다. 야, 이건 그 돈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루퍼트 머덕도 처음부터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트럼프와
척지고 싶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번에 데포지션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막 청중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막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고 결과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훔친 거야, 선거를 훔친 거야, 절도당했어, 부정선거야 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죠. 유권자들만 그랬겠습니까? 트럼프 지지자만 그랬겠습니까? 유튜브에서 수없이 그렇게 방송을 해왔던 많은 한인 유튜버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을 테고, 박스가 계속 해주니까 뉴스맥스, 오아난, 또 에폭타임스 같은데 막 북치고 장구 치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렇게 몰고 가서 그게 사실이 되는 거냐. 그러나 사실은요,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이 세대가 아니면 저 세대라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 그래서 루답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에서 쫓겨났지만, 박스 비즈니스요, 정규적으로 시드니 파웰을 출연을 시켰더니 본인의 평균 시청률보다 2배가 올랐다고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시드니 파웰이 가장 강조했었던 게 이 그 트럼프의 변호사, 여자 변호사 있죠. 사람들은 다 크레이지라고 그래요, 이 사람 보러. 그런데 많은 유튜버들은 당시에도 한인 유튜버를 포함해서 진짜 영웅적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하기는 무슨 대단? 대단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지. 터커 칼슨도 션 해니티도 시드니 파웰이 하는 얘기는 나 1초도 믿지 않았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는 텍스트 하면서, 그러면서 출연시켜서 그거를 하고 지지하면서 듣고 앉아있고, 얼마나 얄미워요.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1년에 몇 천만 달러를 받으면서 모르면서 그랬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누구라도, 한인이라도 모르면서 휩쓸려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고 고치면 되는데, 알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 벌려고 어떻게 이걸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있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시드니 파웰이 한 말 중에서 가장 기괴스러운 것은 도미니언이 우고 차베스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트럼프와 우고 차베스가 사이가 나빠서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리고 법정에 가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루퍼트 머덕이 법정에서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벌 받으니까. 그래서 그 혼돈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대망신을 이르는 날까지 계속됐습니다. 박스의 보도로 인한 그 같은 혼돈이 1월 6일까지, 1월 5일에도 루퍼트 머덕이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이거 바로 잡아야지 되는 건 아닌가? 터커 칼슨, 적어도 터커 칼슨,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이 바이든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런 공개적인 성명 비슷한 것을,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루퍼트 머덕이 내부에서 의논을 했었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월 6일에. 그러나 그 같은 발표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뉴스의 총책임자, 스캇이라는 책임자인데, 이거 시청자를 화나게 하는 것이 너무 걱정된다. 이것도 루퍼트 머덕의 얘기예요. 본인 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딱 빠져나가잖아요. 션 해니티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뉴스 총책임자가 나는 이렇게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이랬어. 그렇게 루퍼트 머덕에게 말했다는 게 루퍼트 머덕의 이제 그 진술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뭔가를 해야지, 박스가 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코스를 수정을 해야지 된다, 수없이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박스의 진행자들도 약간 주춤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 뒤에 전에 하원 의장이었다가 스스로 물러나고만 박스의 이사가 돼버린 폴 라이언이 다시 주장을 했죠. 이건 루퍼트 머덕을 주장이라기보다 압박을 한 거죠. 압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박스가. 그랬더니 그때 루퍼트 머덕이 답변을 한 게, 션 해니티도 걱정하고 있다. 시청자를 잃어버릴까봐, 션 해니티도 시청자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지금 박스가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루퍼트 머덕이라든가 락란 머덕, 아들, 지금 승계자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큰아들이죠. 작은아들은 원래 박스에 있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물러났습니다. 메이비 나중에는 그 아들이 더 떠오를지도 모르죠. 제임스라는. 락란 머덕, 박스 코퍼레이션
어느 누구도 도미니언에 대해서 그 진술, 도미니언이 주장하는 말을 하도록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정헌법 1조, 우리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당시에 트럼프나 트럼프 주변 사람들의 그 주장을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여기서 이제 언론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갖는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루퍼트 머덕이 알고 거기까지 진술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 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가 알고도 유명한 기자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커멘테이터 내지는 호스트, 뭐 셔네니티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루답스 알면서도 그랬다. 시청자들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가 본인을 확 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뭐 불편하긴 하겠지만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하기를 루퍼트 머덕은 이 같은 드라마에 개의치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한대요. 피부가 두껍고 얼굴이 두껍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다. 그냥 뭐 그 분위기 그때마다 본인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 본인의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가 보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팍스의 당시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또 여전히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2024년도에 대선에서 당선돼야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제 그분들을 설득할 만한 그럴 동기는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에서 좀 이 문제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대통령 행정명령인 학자금을 뭐 $10,000, 또 펠그랜트 받으시는 분들은 $20,000까지 돈을 많이 벌지 못하시는 분들 대학 학자금 탕감해 주는 것을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심의를 하는데, $2,600만 해당되고 그 돈의 액수는 $4,000억 규모가 된답니다. 대통령들이 의회에서 일을 합의해서 해주지 않을 때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오바마는 뭐 이민자들 곧바로 추방시키는 것, 특히 드리머들, 어렸을 때 부모 손잡고 16살 이전에 미국에 와서 그냥 본인 불법 체류자인지도 모르고 영어 배우고 그 나라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뭐 2살 때 온 사람 뭐 많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추방당하면 이건 비인도주의적이잖아요. 해서 오바마가 당시에 드리머드 그 같은 추방을 막았던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 많이 들여서 장벽 쌓기 한 것, 의회에서 공화당조차도 그때는 지지해 주지 않았으니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만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방 공무원들 8,400만 명에게 백신을 의무화 접종시키는 것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중에 하지 말아라 해서 중단했고, 퇴거 명령 같은 것, 코비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연장해 주는 것도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어느 순간 중단돼 버렸고, 이번 학자금 탕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2번 연장을 해줬고, 바이든 대통령이 6번 연장을 해줘서 아직은 이 학자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 닐 고서치가 이게 과연 이제 대통령이 그럴 권한이 있는가 아닌가를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6월 달에 내린다고 하는데, 닐 고서치는 이미 갚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에겐 불공평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 로버츠 연방 대법관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대학교의 학자금 여기만 탕감을 해준다면 대학교라고는 가지도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건데? 불공평하지 않아? 그리고 돈이 $4,000억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돈 문제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6대 3이니까 보수 6, 진보 3이 연방 대법원의 그림입니다. 3명의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카탄지 브라운 잭슨, 이 3명이 또 다 여자예요. 진보 대법관이. 이 여자분들은 이 얘기를 갖고 나오죠. 지금 주정부 6군데에서 소송한 것에 대한 심의인데, 주정부가 이게 연방정부 프로그램인데 뭘 피해를 입었지? 고소라는 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는 건데,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송하지 않는 한 이걸 정치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문제를 처리를 하면은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maybe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난 피해 입었어요 하고 고소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세 명이 보수의 2명을 지금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대 4가 돼야지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유효한 거고 아니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겠죠. 일단은 그 뒤에 또 어떤 방안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지만 2명 중에서 한 사람은 에이미 코니 베렛은 바로 아니 6개 주가 무슨 피해를 입었나?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에미 코니 베렛이 이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5대 4잖아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번 주에 사설을 실었는데 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도 빚만 지고 돈도 못 벌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선인데 뭐 이런 주장은 했더군요. 그러니까 진보와 같이 가는 거죠. 자, 이 2가지 이슈는 비슷한데요. 시카고에서 진보 시장이 시카고 시장 역사상 40년 만에 처음으로 재선 예비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로리 라이트우드라는 시카고 최초의 흑인 여자 시장이고 미국 대도시 최초의 공개적인 동성애자 시장입니다. 본인은 지고 나서 이거 인종 때문에 성별 때문에 그리고 성 정체성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이건 범죄에 대해서 나약했기 때문에 그렇다. 2019년도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계속 시장이 되고 나서 막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라든가 경찰 기금도 삭감시키려고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보의 이슈만 가지고 가니까 이번에 17%밖에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현 시장인데. 그리고 조금 약간 보수 내지는 중도적인 후보가 34%, 또 진보적인 또 다른 후보가 20% 이렇게 받아서 본인은 떨어진 채 4월 4일에 시카고 시장은 본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전 교육감 폴 발라스가 범죄가 우선순위다 하니까 34%를 받았고요. 진보적인 브랜드 존슨은 전에 경찰 기금을 줄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한 20% 지지를 받았습니다. 시카고도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정말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도시에 포함이 됩니다. 보잉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떠났잖아요. 시타델이라든가 탑5 이 도시 떠나고 싶어요 하는 도시에 시카고가 포함이 되거든요. 2022년도 시카고의 살인율이 뉴욕의 5배, 로스앤젤레스보다 2.5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하겠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괜찮은 거죠. 지금의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와 연관돼서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 워싱턴 DC에서 DC는 자치 지역이니까 시 자체에서 몇몇 형사법 위반 그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카제킹이라든가 형량을 낮췄습니다. 몇십 년을 한 10년을 뚝 잘라서 낮춘다던가 그렇게 했더니 공화당이 지금이 어떤 때인데 말이야. 워싱턴 DC가 자치 지역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우리 의사당이 있고 연방 대법원도 있고 다 백악관도 있고 다 있는 곳인데 이게 말이 돼 하면서 하원에서는 마치 당시에 하원 의원이 워싱턴 DC 아파트먼트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거 워싱턴 DC의 이 같은 그 새로운 그 규정에 반대한다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 DC는 의회에서 뭔가를 워싱턴 DC에서 시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제동을 걸면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돼 있고 워싱턴의 시법에도 70몇 년도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연방 그 정치인들이 이 권한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주 쓰지는 않지만 쓴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하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다음 주에 상원에서도 투표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난 비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진보 워싱턴 DC에서 정한 것을 비토하지 않고 공화당이 주도해서 한 것, 범죄에 대해서는 좀 강해야지 돼 지금. 그것을 대통령이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시카고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요즘 범죄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범죄를 쉽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이 어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그러고 지금 무척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당시 워싱턴 DC의 형량을 줄이는 그 같은 시의 법은 안 됐어, 안 되겠어, 우리가 승인할 수 없어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31명 찬성했거든요. 공화당이 아닌데도. 그리고 173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때 이 백악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백악관이 거기에 워싱턴 DC에 그것에 반대한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은 발표를 했지만, 그게 이제 결의안이 돼서 대통령 앞에까지 가지고 왔을 때 워싱턴 DC에서 스스로 정한 것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사인을 해준다 하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비토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사람이, 아니 우리가 그 같은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그때 사전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도 조금 백악관과 보조를 맞춰서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불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민주당에서 그 31명이 그처럼 워싱턴 DC가 법을 나긋나긋하게 해서는 안 돼 형량을 이렇게 하는데 찬성한 사람들은 지금 재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가 속한 도시가 범죄 문제로 아주 힘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민주당 상원은 2024년도에 좀 어렵고요. 뭐 항상 어렵지만 선거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이 같은 것을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원래보다는 더 이 워싱턴 DC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다음 주에. 그래서 이것은 바이든의 의도를 현 대통령이 우리 하원에, 민주당 하원에 더 클리어하게 밝혀줬어야지 돼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한국은 지금 윤심이다 윤심 아니다 해서 그 국민의힘과 용산이 너무 딱 붙어 있다. 물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일부 뭐 천하람계라든가 이준석계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런 일부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 바깥에서 볼 때는 너무 이게 완전히 완전 100% 이퀄이 돼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요, 대통령이 이 정도는 우리에게 뜻을 알려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소통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서로 보조를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미국이 완전히 아닌 것도 있어요. 의회와 그 대통령실이, 백악관이 같은 당인데도.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럴 때는 좀 서로 보조를 맞추는 게 좋다. 백악관도 좋고 우리 의회도 좋고 해서 다음엔 이런 실수하지 말자. 미국에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지금 CPEC에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 2시 30분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텐데 한 90분 정도 연설한답니다. 완전히 부시 시대의 공화당은 끝났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공화당은 트럼프의 당이 돼버렸다고 수없이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다시 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CPEC에 참여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제가 2024년도에 다시 당선돼서 내가 했던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대 대통령 치고 재선에 실패한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다니까요. 트럼프, 아버지 부시, 지미 카터. 2명은 공화당, 1명은 민주당. 그것도 그나마 지미 카터는 그렇게 백악관을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인물이 돼 있고요. 해서 이번 CPEC은 이제 마가 운동이다.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CPEC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2011년도 처음 가기 시작해서 2016년도 선거 직전에도 갔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 가서 인기 영합적인 그런 주제를 딱 가지고 와서, 물론 과거보다는 덜합니다. 올해 열기도 덜하기는 하지만 지금 워싱턴 DC 바로 바깥인 메릴랜드주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데, 트럼프가 바꿔놓은 공화당, 오늘은 이제 각 후보에 대해서 세세한 비난은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CPEC이 끝나고 나서 론 디센티스, 내일 론 디센티스는 캘리포니아주에 오잖아요. 한국 분들
뭐 굉장히 비싼 저녁이라면서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그가 무얼 말하는지 뭐 책 쓴 것 뭐 사인도 해주겠죠. 아무튼 다녀오세요. 그런데 이 공화당의 기존 세력을 비난을 할 텐데 CPAC에서 기존 세력이라는 게 팍스에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 같은 사람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자신을 정치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합니다. 정치 아웃사이더라기보단 트럼프의 당인데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조금 근데 그 힘이 빠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화당 강성은 전쟁광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연합, 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푸틴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좀 맥락이 다르죠. 아마 트럼프의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트럼프가 2024년도에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푸틴이 원하는 대로 푸틴이 원하는 것을 거슬린 적이 없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사진 보고 계시죠? 이 사진. 공화당에서 뭐 마이크 폼페오 어제 보니까 그 니키 헤일리 처음으로 트럼프 이외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빨간색 옷 입고 뭐 연설하고 있던데 공화당의 강성 메시지를 이 사람들은 전한 거고요. 그 카리 레이크라고 애리조나주의 팍스 로컬 앵커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남편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성이 애리조나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똑같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다가 금방 수그러들고 말았죠. 이 CPAC에 나와서 본인이 연설하고 나서 뒤에 이제 트럼프 초상화 같은 걸 본인이 가져온 건가요? 제가 CPAC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거기에 이렇게 뒷모습을 보이면서 가서 키스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CPAC에서 지금까지는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아무튼 미국 국민들은 지금 이제 트럼프도 떠나고 바이든도 좋게 평가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가운데 두 사람 공통적인 건 나이잖아요. 76세와 80세. 트럼프와 바이든. 양당 모두에서 새로운 리더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훨씬 강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나 이것이 항상 모든 것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후보로 선출해야지 될 때의 바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때에 어떤 변수가 있느냐이기 때문에 정치는 속단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아무튼 CPAC 이후에 트럼프는 론 디센티스를 떠오르는 플로리다의 주지사 공화당 어떤 대권 주자로서 그 사람을 비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이제 뭐 날씨 괜찮고요.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비 오고 눈 오고 하던 곳을 일단 멈추기는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비 오고 눈 오고 불편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게 우크라이나거든요. 우크라이나 저 뒤에 보면 놀이기구도 있고 사람들은 뭔가를 쇼핑해 가기도 하고 날씨도 무척 춥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오른쪽 옆에 보면은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정도의 굉장한 그 추위에 이분들은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만 겪었는데 하나 더 전쟁이라는 이런 것들을 겪으셔야지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끝내고요.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거기서 어제 정규방송 시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던데 윤석열 대통령 3일적 연설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제 얘기가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는지 그리고 뭐 한국에서의 뭐 챗GPT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주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던 게 있는데 그러면 날짜가 조금 지나면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기사가 길어서 어느 매체에서도 이걸 자세히 이만큼 다루지는 않았겠구나 싶어서 전해드리는 것 등등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